네, 그럼 지금부터 그 패널 토론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행을 한국금융연구원의 김병덕 선임연구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보험산업의 장기 비전 경영을 위한 과제를 한 5가지 정도를 잘 발표를 해주셨고,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때까지 보험산업 관련된 지적사항을 다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도대체 왜 보험사들이 이러한 과제를 안게 되는가를 좀 더 근본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ESG라든지 소비자 보호라든지 그 외에 영업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돼서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에 참석하신 분들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부 김재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금융소비자연맹보험국 배홍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보험과 신상훈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기획 1팀 오성혁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장권영 MD 파트너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협생명 조성빈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종합 토론을 하겠는데요. 6분이 나오셔서 기 때문에 1인당 제가 한 10분 정도 토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된 여러 가지 과제에 관련돼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기저 요인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론의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되 저희 그래도 이 금융위원회 보험과장님께서는 또 제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토론의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순서는 김재현 교수님, 배영 국장님, 오성혁 상무님, 장권영 파트너님, 그리고 조성빈 본부장님, 그리고 마지막 신상훈 과장님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교수님 토론 한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 김재현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토론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먼저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 박사님이 원래 또 전공 예전에 이제 지배구조에 관련된 이제 그런 걸 하시다 보니까 이제 보험회사의 지배구조하고 특히 이 경영진의 어떤 임기나 보수구조와 어떤 장기 수익 구조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계속 해오셨어요. 그래서 감히 이제 실토를 하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금융연구원의 이 관련 보고서도 제가 한번 그때 레퍼리로 들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어떤 코멘트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컨대 우리나라의 보험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계열사로 이제 특히 대형 보험사들이 이제 계열사로 있는 관계로 어떤 그 경영진의 퍼포먼스하고 상관없이 예컨대 전체 그룹 총수가 봤을 때는 전체의 어떤 인사관리 차원에서 어떤 로테이션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선진국 특히 이제 영미권에 있는 그 보험사들에게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그런 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질적인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이석호 박사님하고 한 박사님 이제 이 발표하신 대로 보험회사의 경영진, 특히 CEO의 어떤 그 보상 구조하고 그리고 임기가 어떤 그 장기 수익 구조 그리고 책임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점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많은 말씀하셨어요. 소비자 보호라든지 ES 경영
ESG 경영이라든지 글로벌 진출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은 결국에는 인사가 만사라고 경영자의 특히 경영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마음껏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는 뭐 예전에 금융위에서 수년 전에도 그 보험 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상 체계 관련한 그런 발표도 그때도 저도 이제 나와서 비슷한 말을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명남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보험 산업에서 어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된 것은 어떠한 그 배경이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경영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경영학에서 그 리더십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그 리더십 이론 중에 많이 알려진 것이 보면은 그 거래적 리더십과 변화적 리더십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하들의 생산성과 어떤 보상을 생산성하고 그리고 보상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이런 거하고 서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월급도 많이 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목표를 향해서 조직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리더십이고요. 대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직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열이라든지 몰입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우리의 이제 경영에서 있는 그 이론 중이고요. 그 이제 반대쪽에 있는 그 변혁적인 그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에게 어떤 이례적인 성과를 이제 요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푸시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걸 가져와라. 이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의 리더십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이런 리더십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효과하고 가치 창조에 이제 좀 더 이거를 중점을 둡니다. 근데 우리 보험사를 보면은 지금 제 판단하는데 저희 스펙트럼, 제가 있던 경험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이런 거를 보건데 변혁적 리더십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거래적 리더십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산업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생각한데 보험업 자체가 보수적이고 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꼼꼼해야 되고 어떤 ALM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수지나 이런 부분을 잘 맞춰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업의 업태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도 좀 약간의 미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화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럴 거다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컨대 제가 그동안에 변혁적 리더십을 보험 산업에서 봤던 거는 제가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90년대 초인가 아마 그때 여기 이제 삼성화재에서 한번 그런 뭐 제가 이제 특정 회사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손해보험 산업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리점에 의존하던 어떤 판매 채널을 이 생명보험의 설계사 채널을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트랜스포머를 확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올라탔던 그 상품이 바로 장기 손해보험을 그때부터 이제 키우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손해보험 산업이 오히려 지금은 뭐 생명보험을 늙어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그 원동력은 실제로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그 트랜스포메이션한 그런 변혁적 리더십이 실은 보험 산업에서 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손해보험 산업에서 좀 뭐 보험 산업에서 좀 있었지만은 그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틀을 깬다든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견제와 어떤 이런 것들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코 보험 산업의 어떤 큰 어떤 발전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령화라든지 지금 이제 뭐 MZ 중에서도 이제 G세대랄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 고객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 사회에 이제 변혁이 있는데 보험 산업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려 그러면 결국에는 변혁적 리더십이 이제 필요한데 실은 그거를 뒷받침하는 거를 제가 보면은 결국에는 회사의 지배구조라든지 어떤 회사의 문화도 중요할 겁니다. 그건 뭐 더 이상 뭐 뭐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은데 전 다른 측면에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볼 필요가 있는 게 최근에 뭐 킥스라든지 뭐 IFRS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고 보면 거래적 리더십을 좀 더 중시하는 쪽으로 우리 산업이 흘러가는데 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동인을 이제 이럴까 그것도 좀 두려움이 되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그런 재무건전성 강화 부분에서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규제도 이제 중요하다고 봐요. 알다시피 우리가 보험산업이 규제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규제가 뭐 이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틀 안에 온전화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산업의 문화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해외 진출, 저도 뭐 보험회사에 있으면서 예전에 경험을 했지만 해외 진출을 특히 손부사들 많이 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많이 깨졌어요, 쉽게. 그래서 우리 업계 얘기로 깨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 보면 밖에 나가서 사고나 치지 말라. 이 금융산업, 특히 보험은 사고나 치지 말라는 게 어떤 뭐 그룹이라든지 어떤 그 조직에서의 어떤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정책과 감독 당국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그동안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그런 규제 개혁이라든지 산업의 어떤 그런 변화를 모색하는 이제 정책 당국의 모습이 이제 많이 띄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런 규제 개혁이랄까 이런 좀 더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규제적인 차원에서도 마련이 돼야 장기적으로 보험회사를 끌고 갈 수 있게 마음대로 어떤 마음껏 어떤 자기 정책이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CEO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좀 담론적인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험 산업이 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또 규제도 이런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소비자연맹 배홍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연맹 배홍국장입니다. 먼저 보험회사의 장기 비전 경영과 관련해 가지고 5가지의 핵심 주제로 현황과 개별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보험 산업의 이 장기 비전 경영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보면은 이제 지속 가능 경이라는 화두가 막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기업들이 많이 다뤄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경의 개념이 보편화되기 전에 기업 경영은 주로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중점을 두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주주 이익 극대화가 이제 기업 경영의 목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 주로 의미를 줬고 단기적 관점에서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경제적 가치에만 국한된 경영으로는 이제 기업의 장기적 생존이 어렵고 보다 거시적 통합적 차원에서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요구하게 된 이런 상황과 변화에 대해서 기업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이라든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돼서 그 결과로 기업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자원 배분 등의 경영 활동에서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서 통합적 경영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지속 경영 가능의 개념이 지금 발전돼서 오늘날 이렇게 해서 보험 산업의 장기 비전 경영 과제까지 대두해서 앞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자리가 있는 걸로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제 발표에서 보험 산업의 장기 비전 경영을 위한 5가지 핵심 과제 제시는 시사하는 바다가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금융소비자연맹에서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소비자 보호 관련 부분을 좀 더 많은 시간을 얘기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한 경영진 보상 체계 측면에서
보수와 성과 간의 밀접한 연계성을 확보하고 보수의 산정 기준이라든가 방식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는 이게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행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이끄는 보상 체계의 구축은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 때문에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보험사의 장기 수익성 및 가치 제고를 위해서 경영진이 일관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 재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 역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이는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은 결국은 보험회사의 손익이 장기에 걸쳐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장래 보험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 가치 감소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하고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도 단기 업적 위주에 따른 성과 및 수익에 대한 감내력 부족을 극복해서 해외 투자 시 자본 조달 수단 다양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도 필요하고 하는 주장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이는 보험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역적으로 다각화해서 경영 성과의 안정도 도모하고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해외 진출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라는 인식에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SG 경영은 오늘날 마찬가지로 보험영업과 투자영업, 보험사 운영제도, 제도 규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도 다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 보호 주제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 소비자 신뢰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평판이 낮아지면 지속 성장도 저해되고 사회 안정망 구축도 저해되고 말씀하신 대로 보험 사기 유발도 나오고 악독 소비자도 증가되고 하는 이런 데인데 다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맞는 것이고 저희 금융소비자연맹에서도 이 블랙 컨슈머는 반드시 발본 세권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 산업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험 소비자 신뢰가 낮고 민원이 많아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보험 산업의 본질적인 현재 특성 때문에 그렇고 딴 이유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로 인해서 통계를 나온 걸 보니까 민원 건수도 보니까 금융권 비중 보면은 보험이 59.8%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보니까 비은행이 18%, 은행이 12.5%, 금융투자가 9.9% 등의 순으로 보험업권의 민원 비중이 절반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요. 이런 현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4가지를 주셨더라고요. 그 4가지 과제에 보면은 이제 보험 모집과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소비자 신뢰 제고가 이제 개선 과제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세부 내용으로 제시한 내용 다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강조하고 싶은 거 하나만 벌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자문위 제도 개선입니다. 발표하신 한 의원님에서도 보니까 가로에다가 살짝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이제 금융소비자연맹 보도자료를 보면은 858호에 보면 작년에 보도한 자료가 있습니다. 생보사 의료자문 핑계로 보험금 삭감 지급한다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그 작년 상반기 보면 보험금 청구 건수 중에서 의료자문을 의뢰했던 건수가 8,758건입니다. 이 중에서 1,636건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요. 3,855건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S생명 같은 경우는 업계 전체 의료 자문 건수 중에서 8,758건 중에서도요 4,192건으로 절반 수준을 차지해가지고 자문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업계 2배에 육박한다고 통계가 이렇게 공시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도 1969건으로요. 업계 전체 역시나 마찬가지 51%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대형사죠. K생명은 역시 860건의 그 의료자문 건수 중에서 455건을 일부 지급하거나 해서 일부 지급률이 52.82%나 되고 업계 최고의 일부 지급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업계 평균을 보면 일부 지급률은 43%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을 제외하면은요, 모든 생명보험은 정액보험입니다. 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는 무시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고 관리하는 자기 자사의 의료자문사에게 환자를 보이지도 않고 진료기록만을 보고 작성한 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삭감하는 행위가 통계로 밝혀졌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보험 산업이 민원이 많고 거기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자문은 당연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고로 현재의 의료자문 관행은 마땅히 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좀 강조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민원인들이 상대해야 되는 부서는 특정한 부서들이죠. 각 회사별로 보면 소비자 보호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서와 민원인들이 접촉을 해서 상대를 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생각드는 것은 좀 과정 개발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 보호 전문가 인력 양성을 좀 확보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래서 보험사에 그 민원이 있어서 간 분들에게 온 이유와 해결책과 거기에 대한 해결은 어떤 내부 규정이나 약관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그걸 상담하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 잘못 알았다면 이해를 시켜주고 오해한 게 있으면 이해를 시켜주고 또 아니면 또 잘 몰랐던 부분은 설명해서 이해시켜주고 하는 오해는 이해를 시켜주고 오해했다는 게 또 본인들도 잘못 체크하는 것이 누락됐거나 잘못됐다는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 바로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적정한 보상을 조치를 하고 개선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래도 객관화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자격증 제도니까 이 소비자 보호 전문가 뭐 자격증 같은 이런 것들이 좀 해서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이걸 통해 가지고 대고객 업무를 하다 보면 고객들이 느끼는 보험 산업에 가봤더니 보험사에 갔더니 우리의 이런 억울한 점 이런 점을 잘 알려주고 설득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험회사가 옛날 보험회사가 아니구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그 보험 산업의 신뢰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가 금융현장 소통 에서도 금융위원회에서 몇 주 전에 있었는데요. 가서 제가 의견 개진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들어서 소비자 보호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한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접목 및 융합, 그다음에 세 번째 보험 용어 전면 개편, 네 번째 보험사 신뢰도 지수 개발 및 공시는 전부 다 대체적으로 모두 동의하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보험 용어 이거 어렵다고 이거 개편하는 건 하루 이틀 나온 내용이 아니니까 이건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다만 다 좋은 얘기인데 다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널리 좀 알려주시길 바라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알게 된 개선 과제들이 보험 산업의 신뢰도 향상에 융복합적으로 영향을 줘서 보험 산업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아울러서 오늘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보험 산업의 장기 비전 경영을 위한 과제 제시가 보험 산업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나중에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배용국장님은 전반적으로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되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지적을 하셨어요. 특히 보험회사들이 쓰고 있는 의료 자문제도, 자문의 제도가 너무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하건대는 이거는 또 양면성이 있어서 또 블랙 컨슈머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또 이걸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혹시 발표자분이라든지 우리 보험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들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소비자 보호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자격증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은 삼성화재 오성혁 상무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그 먼저 뭐 제가 이제 좀 다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양해를 좀 구하면 제가 사실 토론회는 처음 참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식이 진행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와서 좀 그 전에 좀 들었던 것과 또 오늘 와서 좀 생각했던 걸 가지고 좀 정해진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셨던 그 여러 가지 5개 과제들에 대해서는 뭐 전반적으로는 다 동의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보상과 임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민간 보험회사에 제가 이제 주체로 있으면서 뭐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실제 회사 생활을 하고 진짜 제가 지금 몸담고 있고 변화를 추진해 가면서 이루어졌던 사례나 또는 생각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단기 성과주의를 되돌아보면 사실은 그 MS 경쟁이라는 게 그 뭐 시장에서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포화된 시장 내에서 그 푸시 영업에 의존하는 그 뭐 대면 영업의 그런 어떤 우리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옛날에는 팔면 이익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의 과거 형태였다라고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보시면 그 올해 이제 IFRS 17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확실히 회사에서 체감적인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효율이 즉시성 있게 그리고 누적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에서 그 특히 김정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손해보험사도 장기보험 중심의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구조에서 보면 결국은 장기 수익성을 가져가고 장기적인 어떤 체력을 탄탄하게 하는 쪽으로 회사의 전체 방향은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 어떤 회계제도 변화가 뭐 단기 수익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경영을 끌어내는 하나의 큰 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 여기서 다 지적을 했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율 그리고 포화된 시장 환경, 금융 시장의 그 변동성, 불확실성 확대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사실은 과거 보험은 누구보다 가장 보수적인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 옛날 알리안츠 회장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게 한 10년 전입니다. 보험은 바퀴벌레와 같아서 가장 진화하지 않는 산업이다. 그런데 이제 인슈어테크라는 이 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보험도 이제 변화의 줄기에 들어서 있는 것 같고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그러한 변화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쌓아올렸던 그 성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직접 보실 수 있지만 하드웨어 산업에서 장치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그리고 플랫폼 산업으로 바뀌면서 뭐 전 세계 글로벌의
그 10대 시가총액 회사 중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가 아닌 회사가 하나도 없게 된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러한 어떤 변화가 보험에도 향후에 그 보험에도 큰 질서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보험회사의 지금 현실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러면서 또 최근에 우리 MZ 세대 얘기도 많이 하고, 고객의 특성, 또 초개인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특성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우리가 콰이어트 퀴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어떤 그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사의 경영을 끌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IFRS 17 도입과 함께 저희가 회사에서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을 했던 게 장기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목적형 비전, 목표형 비전이 있었어요. 뭐 글로벌 탑10, 뭐 이러면 사실 그때 많은 우리 직원들이 그 비전을 바라보고 왔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회사들이 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가치형 비전이라고 해서 이제 바뀌어 나갔습니다. 좋은 보험 회사, 뭐 이 다른 데도 이제 보면 이렇게 좋고 뭐 행복하고 뭐 고객한테 그 가치를 부여하고 하는 약간의 조금 이게 추상적인 그 가치형 비전이 있었는데, 이런 방향으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작년에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직원들이 직접 비전을 수립하는 과정들을 한번 밟았습니다. 그래서 바텀형으로 2030년에 우리의 비전을 세우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참여할 때는 되게 긴가민가 했지만 그 직원들이 직접 고민을 하고 만들어낸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고, 그거를 전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설명회를 하고 또 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최종 비전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비전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그럼 그 비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려는 미래상은 뭐냐라는 것들을 경영진과 저희가 이제 협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3가지 방향으로 던졌는데, 그게 결국은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위기와 또 보험회사가 변화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던졌던 3가지 방향이 생활 서비스라는 기업의 모습, 글로벌 금융, 뭐 선도 기술 기업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그 보험회사는 가입과 그리고 나중에 페이어로서의 보상의 과정이 있었고, 고객의 여정의 중간에 역할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뭐 헬스케어와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그 마지막에 페이어 기능이 아니라 그 페이어 기능을 하기 전에 예방 기능, 그 안전운전을 해나갈 수 있게 예방해주는 기능, 그리고 건강관리를 통해 가지고 페이어를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생활 서비스에 저희가 이제 모토라고 했던 게 페이에서 케어로 가자. 그게 결국은 이 변화하는 고객들을 잡을 수 있고 고객에게 충분한 어떤 그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국내 시장의 포화 단계에서 뭐 보험의 그 회사의 기본 생리는 지속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고, 다만 과거와 같은 오가닉 형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이노가닉 형태의 전략을 저희는 추구를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노가닉 형태의 진출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시아 중심이 아니라 선진 시장에 투명하고 그 예측이 가능한 어떤 잘 웰 메이드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즉 옆에 가까운 어떤 그 일본의 동경해상이나 다른 일본의 이제 회사들이 추구했던 전략들을 좀 추구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본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은 좀 탄력성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해외 투자 활성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유상증자를 해나갈 수 있는 것도 자본 건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그 자본 조달의 좀 유연성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도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그 AI를 기반으로 한 어떤 기술 변화에 의해서 모든 산업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에서 한 번 더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부적인 트랜스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이렉트 또는 보상 이런 프로세스에서의 그 기술들 그리고 우리가 장점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외국 회사에 컨설팅을 하고 외국 회사의 SaaS로 우리가 판매도 할 수 있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나가자라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나가는 부분들에 최근 그 CEO 조사를 보면 CEO들이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의 대부분 내용들이 이노가닉이었습니다. 그거는 제휴와 합작과 M&A와 이런 어떤 방법들이었는데 보험회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서비스를 위해서 업의 영역을 확장을 해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그 사업을 좀 전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생태계로 확장을 위해서는 자회사를 가져가는 요건들도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저희는 지금 변화를 해나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파지티브 방식의 열거주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헬스케어 이외에는 직접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분야가 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이제 열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 회사 헬스케어조차도 특정 회사를 저희가 만약에 인수를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해도 그 자회사 자체가 15% 이상만 돼도 규제를 받고 그 대상 회사가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인수를 15% 이상 들어가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빅테크든 다양한 이제 경쟁자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업의 영역을 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판로를 좀 열어줘 주시면 보험회사들이 향후에 이제 미래를 위한 어떤 성장 동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옆에 계신 또 과장님께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성혁 상무님께서 본인이 재직하시는 회사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활 서비스, 그래서 페이에서 케어로 간다. 그리고 국내 시장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을 진출한다. 이것은 단지 이 신흥 시장뿐만 아니라 선진 시장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 보험사들이 갖고 있는 선도 기술을 또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 규제 완화 및 자금 조달의 탄력성도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좀 코멘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장권영 파트너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권영입니다.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험사의 장기 성장,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크게 보면은 이해관계자 전체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고객이고요. 두 번째는 주주, 그리고 이거를 가능케 하는 결국 사회 전반과 그 기반이 되는 어떤 경영진과 임원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오늘 발표 때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특히 초반 두 가지인 소비자 그리고 주주 관점에서 조금 더 첨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소비자를 얘기할 때 오늘 발표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험 산업에 대해서 고객의 신뢰가 아주 낙후되어 있다를 많이 지적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실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도 고객 신뢰의 어떤 낙후성을 아주 오랫동안 지적하다 보니 상당 부분 보험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인이 박혀서 자극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밖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결국 고객 신뢰가 낙후된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는 현상 측면에서는 결국 불완전 판매와 같은 푸시형 영업의 폐해와 두 번째로는 결국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는 결국 상품과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의 근본 원인을 쫓아 들어가다 보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리는 것처럼 결국 보험 사업의 여러 개 운영 모델들이 사실 종합적으로 연결된 것을 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계사의 어떤 채널의 어떤 제약과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설계사의 채널은 과거 한국의 보험 산업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단단하게 지탱해준 어떤 원동력이고, 지금도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의 영업이익과 CSM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주는 아주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해소의 책임이 업계 전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결국 한국의 보험 시장이 포화되어 있다, 정체되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실제 수치상의 결과도 이거를 일견 직면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뭇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보험 시장의 정체는 결국 한국의 주력 채널인 설계사들이 그들이 주로 만나는 고객의 프로필과 연령대와 가구 구성 하에서의 포화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의 설계사의 노령화, 즉 50대, 60대 설계사들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상 그들이 접촉 가능한 어떤 고객의 커버리지의 연령대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 한정된 고객에게 결국 상품을 팔다 보니까 결국 그네들의 소득에 기반해서 결국 기존 계약을 깨고 승환 계약을 권고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일종의 악순환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결론적으로 현재 설계사 채널이 접촉하지 않거나 혹은 접촉을 꺼려하는 굉장히 많은 화이트 스페이스를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노령층의 7, 80대 이상의 실버 고객도 있고요. 20, 30대의 MG 고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원적으로 대면 채널을 선호하지 않는 고객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러한 신시장 하에서 결국 그네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과 채널이 존재하느냐 관점에서 첫 번째는 회의적 시각을 보내고, 여기에 대해서 업계가 조금 더 공격적인 자성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현재 이 레거시 설계사 채널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푸시형 영업 혹은 신계약 중심의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네들의 KPI나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계약 중심의 설계사의 어떤 영업 방식이 설계사 자체의 조직의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보험사들이 참 많은 보탬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올해부터의 어떤 신제도 하에서는 결국 CSM이라는 제도 하에서 결국 건강한 고가치의 상품의 판매 그리고 안정적인 유지율의 향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다 보니까 이제는 일정 수준 저희도 일본형과 같은 이른바 결국에는 신계약 중심이 아닌 고객의 관리와 유지 중심의 KPI와 교육체계와 설계사 수수료 인센티브 스킴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걸맞춰서 저희가 현재 아무리 저희가 설계사 채널을 진화를 시켜도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젊은 고객들이나 특정 상품의 니즈를 소화하기 위해서 보험사가 직접 디지털 채널을 만들든지 혹은 다양한 플랫폼과 개방형을 제휴한 노력은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주 관점인데요. 먼저 저는 사실은 이번 자리를 빌려서 최근에 신제도가 도입이 되고 많은 보험사 간에서 일종의 경영의 패러다임이 많이 좀 바뀌고 있고, 그 와중에 일정 수준의 어떤 그런 노이즈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업계와 제도 당국과의 어떤 그런 일종의 자정작용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모든 어떤 커뮤니케이션 과정 하에서 굉장히 주주가 소외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어떤 기본적인 철학 하에서 결국 보험사의 경영이 좀 움직이고 있는 관점에서 조금 더 냉정하게 볼 필요를 생각하고요. 그럼 결국 주주 관점에서 보험사의 역할은 무엇인 거냐? 결국 조금 더 바꿔 생각하면은 결국 전체 자본시장, 전체 어떤 그런 캐피탈 마켓 측면에서 보험사의 스탁은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는 물론 굉장히 혁신적인 인슈어테크가 존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보험사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과
꾸준한 배당하는 배당주로서 결과적으로 그 해당 국가의 자본시장 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결국 보험사의 주주 관점에서 좋은 스탁, 좋은 주식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성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 꾸준히 담보가 되는 회사여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손익 자체가 높은 거는 물론이거니와 손익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완화되는 회사가 좀 좋은 회사입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두세 가지 요소가 좀 바뀌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보험사를 바라볼 때 저희가 느끼는 가장 큰 좀 아이러니는 결국 보험사의 주가 혹은 이익을 만드는 원천은 결국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관점인데, 그 회사의 어떤 신계약,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회사의 보유 계약과 보유 자산의 가치 효율화, 세 번째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효과적인 배분과 관리입니다. 사실은 세 가지 원천 하에서 그 회사의 이익과 CSM과 주가가 오르는 것인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성숙기로 갈수록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결국 신계약이 만들어내는 기여도 대비 보유계약이나 보유자산의 효율화가 만드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보험사의 경영자나 임직원들도 자신들의 리소스나 시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신계약 못지않게 보유계약의 유지율이나 효율성, 손해율, 비용 관리, 그리고 자산 운용의 탄력적인 ALM을 많은 시간 써야 되는데, 한국의 대부분의 보험사의 경영진들의 실제 시간의 활용을 보면 거의 7-80%의 시간을 사실은 신계약에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사실은 상당한 어떤 주주 관점에서의 미스매치를 생각하고요. 여기 관점에서 일정 수준의 어떤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최근에 보유계약 가치 극대화 관점에서 이게 과거 구제도 하에서는 개별 조직이 각자 맡은 KPI를 잘 준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산운용 조직은 결과적으로 부여받은 듀레이션 캡 내에서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거고, 고객 관리하는 조직은 유지율을 높이는 거고, 보상 조직이나 장기 사업 조직은 사실은 손해를 낮추는, 즉 각각의 사실은 어떤 펑션 조직의 KPI의 극대화가 구제도화에서는 일정 수준 영업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만, CSM이라는 신제도 하에서는 사실 이게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이 연계된 체계로 긴밀하게 조합이 돼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신계약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하면서도 의사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손해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게 일정 수준 신계약에서 우리 회사의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개별 부서 단위, 조직 단위 의사결정이 아닌 결국 전사의 기업 가치나 전사의 CSM 극대화 관점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이어진 어떤 스티어링 경영체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 보험업계가 겪고 있는 신제도의 어떤 사상이 실제 경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일정 수준의 어떤 선진화된 거버넌스나 프로세스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비자 관점과 주주 관점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그 과거에 그 신계약 중심의 푸시형 KPI에서 어떠한 유지율이라든지 자산의 효율화 이런 쪽에 그 KPI로 변형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채널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주 관점에서도 보험사 주가가 그러한 신계약 위주가 아니라 보유계약 및 자산의 효율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되는 환경이 돼야 된다.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니고 다음에 농협생명의 조성빈 본부장님께서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예, 농협생명의 조성빈입니다. 앞서 지금 많은 발표자께서 좀 내용을 주셨지만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보험, 특히 이제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이것들을 위해서 지금 회사 내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에 대한 이슈 사항들로 인해서 각종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특히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옆에 좀 장건영 컨설턴트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세븐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킥스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의 단기 손익 중심보다는 장기적인 보유 가치 또는 미래 가치 경영에 지금 굉장히 요구되고 있고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례로 지금 뭐 금감원이나 감독기관 내에서는 이제 유지율 같은 경우도 60회 이상, 과거에는 13회차라든지 25회차 정도 유지율을 뭐 비교 공시하게 했었지만 지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60회차 이상 유지율을 공시를 해야 되고 업계끼리 그 안에서 또 그 유지율에 대한 비교 공시를 통해서 각 자회사에 대한 회사에 대한 그 능력을 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에 이제 성과 지표 KPI 쪽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생보, 손보 마찬가지로 지금 CSM이라든지 유지율, 그다음에 손익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지금 신제도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대부분 마쳤고 또는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사업 계획을 진행한다고 치면 저희 같은 경우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목표 손익이 정해지면 그 목표 손익에 따라서 과거의 어떤 그 영업 업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들이 이제 최적 과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적 과정 또는 금감원이나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최적 과정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의 그 목표 손익을 거꾸로 바텀업 방식으로 산정해내는 방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24년부터는 목표 손익이 지금 정해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떤 단기 손익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최소한 3년에서 5년의 손익을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거기에서 목표 손익이 정해지면 기본적으로 단기, 중기 목표 손익 각각에 설정이 돼서 그것들을 좀 그 중장기 지표라고 그러죠. KPI 지표에 반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도가 지금의 도입은 됐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저희 보험회사 자체 내에서 그걸 준비하는 것들은 지금은 올해 초 또는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물밑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오늘 과제 중에서 지금 발제 주제가 기본적으로 보험 산업에 대한 내용이었고 경영진 보상이라든지 임기 또는 뭐 소비자 신뢰 등에 대한 해당 내용이 매우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요. 저희 농협생명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 중심에서 중장기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또 저희 자체적인 그 요구보다도 외부, 내부 또는 위에 상급기관에서 다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영진 보상 체계라든지 과거에 저희가 보통 한 3년 정도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거를 5년 이상 그걸 또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각종에 대한 근기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좀 하나 좀 감사를 드린 게 오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찾고 있는 자료에 비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그 경영진 임기하고 경영성과 간의 정의관계 근거 자료는 충분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헬스케어 관련 규제는 삼성화재 오상현 성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떠나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보험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제 유동성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그 문제가 그때보다는 좀 많이 좀 나아졌지만 어떤 그 와중에 저희가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출시를 했었습니다. 특히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가 어떤 보험 수지차 즉 수지차 재고 또는 최소한의 유지를 위해서는 보장성도 필요하지만 저축성 보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통계를 보면은 생보업계 좀 저축성 시장이 2013년도에 들어온 신계약 수입 보험료가 약 8,973억 정도였어요. 월납으로 환산하면. 근데 22년에는 약 3,077억 원으로 2013년 대비 약 66%가 감소를 했습니다. 많이 감소했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보장성 보험이 는 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이 대비 좀 낮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보험 수지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악화가 된 저축성 보험이 악화가 된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사업비가 과도한 사업비가 이제 지출되면서
거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또한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세븐틴이라든지 그다음 픽스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장성 위주의 CSM 중장 이익 구조의 필요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 본다고 치면 고객 자산 증식 제고를 위해선 연금이나 또는 저축보험 활성화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또는 그쪽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23년도에 그 세액 공제 한도를 600만 원까지 상향을 시켰었고요. 그다음에 연금보험 같은 경우 성병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규제 개선을 이미 시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보험산업 현장에 있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연금소득 저희 분류 과세를 조금 지금보다 좀 상향한다든지 지금 1,2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상향한다든지 또는 월 적립식 비과세 한도를 좀 상향한다고 치면 사적연금 활성화가 연금보험 활성화가 보험사뿐만 아니라 고객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익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자본 측면에서 본다고 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험회사가 금리가 급등하면서 RBC 또는 킥스 비율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 증자 또는 출자 등을 통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거의 1조 이상의 자본 증자를 좀 진행을 했었고 그 와중에 올해에도 일부분은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지주 산하에서 보면 보호법상으로는 저희가 금융지주 감독 목적상 연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주가 자본을 증자시키고 싶어도 증자를 해줘도 지주 입장에서는 연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BIS 비율에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어떤 후순위차나 신종 이런 것들도 발행을 했지만 지주 회사를 통해서 자본을 출자를 받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주 자체의 BIS 비율 쪽에서 좀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가 조금이나 좀 개선이 되면 오늘 말씀하신 이런 보험회사의 장기 비전 또는 증자, 자본금 확충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험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회계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단기 위주에서 중장기 위주로 준비를 마치고 있다. 그리고 보상 체계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세제 관련된 것들, 그리고 자본 증자 및 출자 관련된 것도 금융지주사 소속으로서의 규제 완화를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또 내용도 있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됐지만 금융위원회 보험과 신상훈 과장님께서 오늘 나온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고심하시고 있다나 많이 코멘트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금융보험과장 신상훈입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뭘 어떻게 다 말씀드려야 될지가 참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금융연구에서 발표한 자료는 좀 많이 공부가 됐고요.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직원들이 이제 참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참고 자료하고 내용이 많이 비슷해서 사실 이게 동일한 내용을 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보험업계가 지금 올해 들어서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기회적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우리 보험 산업이 너무 이제 포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생명보험업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좀 돌파구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금융권은 이제 디지털화가 많이 진전되고 있는데 가장
지체돼 있는 부분이 보험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그 업계와 금융당국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많은 그 업무의 다양화에 대해서 이제 금융당국뿐만 아니고 금감원 그다음에 이제 학계 같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할 생각이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업계랑 얘기를 할 때 이제 요 업무 다양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라고 이제 서로 이제 논의를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약간 벽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많이 되는 부분 이제 헬스케어 부분인데 헬스케어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험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업계와 이제 학계에서 조금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그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는 어저께 금융규제 혁신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해외 금융회사 소유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저희가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사전 신고 대상에 대한 부분도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엔 채권 보증뿐만 아니라 이제 담보 제공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이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 개정을 이제 하반기 중에 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업계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법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진 보상 부분은 당연히 그 보험이 이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경영진 보상에 대한 장기와 이원 지급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타 업권에 비해서도 이제 보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서 이제 IFRS가 시행되면서 이제 보험업계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영업 행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지율보다는 유지율의 중요성 등을 좀 많이 강조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이제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IFRS 시행되면서 이제 보험회사들의 이제 대응을 보면 이 장기로 가는 그런 행태들에 있어서도 조금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장성 상품에 대해서 과도한 이제 시책을 이제 실시한다던가 특정 무저 해지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지율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은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좀 개선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좀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금융당국이나 이제 업계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영진 보상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보험뿐만 아니고 이제 은행 보험의 전업권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저는 후속 작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지배구조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 쪽에서도 당연히 참여를 하지만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지배구조법의 틀에서 이제 좀 요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하반기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신뢰 부분 사실 여기 이제 토론회나 특히 이제 소비자 단체 이런 단체 만나면 항상 제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험업계가 조금 소비자 신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재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금감원에서도 이제 민원 통계를 보면 50% 이상이 보험 민원이고 그래서 이런 신뢰 재고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오늘 설계사 수수료나 푸시 영업 이런 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푸시 영업을 개선이나 이런 불안전 판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단기적인 문제 얘기할 때도 계속 수수료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요거에 이제 대응 방안으로서 이제 또 수수료 뭐 지금 1,200% 룰을 뭐 더 확대하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긴 한데 이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이 과연 이게 규제가 또 규제를 나오면서 점점 이게 좀 비틀린 규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이런 규제나 뭐 이런 판매 채널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근본적인 좀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좀 보험 상품을 개발하실 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좀 상품도 조금 단순화해야 되고 좀 이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가 뭐 MZ 세대들에 맞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기타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까 의료자 문제도 말씀하셔서 그럼 그게 이제 공정성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금감원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뭐 판례나 뭐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부당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검사나 제재를 통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뭐 해외 투자의 자금 조달의 유연성 문제 아까 삼성화재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저기 차입의 경우에 현재 건전성하고 유동성에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작년에 규제 혁신에 의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이제 저희가 아까 장건영 BCG 저기 파트너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많은 좀 이해가 됐고요. 뭐 유지율 문제나 그다음에 뭐 배당 문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유지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감독 규정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해지율보다 이제 유지율 쪽에 대한 공시나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점점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협생명에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세제 혜택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재부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도 뭐 저희가 계속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제가 메모를 너무 많이 해갖고 다 이게 저기 눈에 다 안 들어와서 하여튼 뭐 나중에 뭐 짬짬이 또 뭐 기회가 되면 업계랑 계속 뭐 공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실은 우리 신상훈 과장님이 발표자 이상으로 많은 현안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은 이미 약 6분을 초과했는데요.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자 한상영 박사님의 랩업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플로어에서는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우리 한상영 박사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외에 오늘 코멘트 나온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시고 있는 거라든지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래퍼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업계나 학계 그리고 감독 당국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오늘 뭐 유익한 이런 여러 가지 코멘트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보험 산업의 장기 비전 경영을 위해서는 뭐 많은 앞으로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셨던 이런 코멘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회사들과 당국이 이제 노력을 해서 앞으로 장기 비전 경영에 효율적인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